안녕하세요. 라스트머니입니다. 지금 이 순간 베이징에서는 트럼프와 시진핑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가 뭔지 아시나요? 핵무기도 아니고 반도체도 아닙니다. 바로 히토류라는 광물이에요. F-35 전투기 한 대에 약 417kg의 히토류가 들어가고 미국이 쓰는 히토류의 70%가 중국산입니다. 오늘은 이 숫자가 왜 트럼프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인지 완전히 해부해드리겠습니다. 히토류가 정확히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 히토류는 주기율표에서 난타넘족 원소 15개, 스칸듐과 이트륨을 더한 총 17종의 금속 원소를 말합니다. 희귀하다는 이름과 달리 지구상에 꽤 많이 분포하지만 문제는 채굴 정제, 가공이 극도로 어렵고 환경오염도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이 더럽고 복잡한 작업을 맡아온 나라가 바로 중국이고 그 결과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정제 능력의 약 90%를 장악하게 됐습니다. 히토류는 크게 경히토류와 중히토류로 나뉘는데 이 중 진짜 무서운 건 중히토류예요.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분 같은 중히토류는 전기차 모터용 연구자석, 군사 유도미사일, 레이더 시스템의 핵심 소재입니다. 중국은 2025년 바로 이 중히토류 7종을 추가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했어요. 중국 없이는 테슬라 전기차도, F-35 스텔스기도, 현대식 구축함도 만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구조적인 문제인지 이제부터 타임라인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히토류를 독점하게 됐는지 역사를 잠깐 짚어볼게요. 1990년대부터 중국은 막대한 국가 보조금을 투입해 전 세계 히토류 광산 경쟁자들을 가격으로 밀어냈습니다. 미국의 마운틴 패스 광산은 2002년 결국 폐쇄됐고 호주, 캐나다의 업체들도 줄줄이 적자를 견디지 못했어요. 덩샤오핑은 1992년에 이미 중동에는 석유가 있고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고 말했는데 그 전략이 30년 후 정확히 현실이 된 거죠. 현재 수치를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알 수 있어요. 미국 지질조사국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은 히토류 화합물과 금속의 70%를 중국에서 수입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정제 가공 부문인데요. 아메리칸 레어어스의 이사는 2025년 현재 미국에는 자석 제조업체가 단 한 곳도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원석을 캐더라도 영구자석으로 만들 공장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채굴은 해도 가공은 중국에 보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자, 이제 2025년의 핵심 이슈로 들어가겠습니다. 트럼프가 1기 때 시작했던 대중 관세 전쟁이 2기 들어 훨씬 강도 높게 재개되자 중국은 히토류라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2025년 4월 초 중국은 네오디듐, 디스프로슘, 터분을 포함한 중히토류 7종에 대한 수출 통제를 발표했고 여기서 더 나아가 2025년 12월 1일부터는 외국군과 어떤 형태로든 연관된 기업들은 수출 허가 자체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미국 방산 공급망을 직접 겨냥한 정밀 타격이에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분석에 따르면 이 조치는 단순한 무력 보복이 아니라 미국 방위산업의 혈관을 직접 조이는 전략적 무기라고 평가했어요. 실제로 하원 중국 공산당 특별위원회 존 물레나르 위원장은 이를 국가안보에 대한 직접적 도발이라고 표현했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중국의 레버리지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V 배터리, 방산 시스템, 첨단 기술 공급망까지 사실상 미국의 모든 첨단 제조업이 타격 대상이 된 거죠. 그렇다면 미국이 맞대응할 무기는 뭐가 있을까요? 반도체 수출 통제입니다. CSIS는 두 나라의 무기를 내구성, 대체 가능성, 정밀도, 피드백, 지속성 5가지 기준으로 비교 분석했는데 흥미롭게도 장기적 관점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통제가 히토류보다 더 강력한 무기라고 평가했어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은 히토류 카드가 더 즉각적이고 대체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생산 능력으로 반격하는 데는 수년이 걸리지만 히토류 공급 차단은 지금 당장 생산 라인에 멈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와 오늘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봐야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이 상당히 많은 것을 양보했습니다. 협상 결과를 보면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던 관세를 10% 추가 인하했고 중국은 히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일시 유예하는 방식으로 맞교환했어요. 파이퍼 샌들러의 앤디 라페리의 애널리스트 팀은 클라이언트 노트에서 시진핑은 트럼프 2기를 완벽히 준비했고 히토류라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다며 최근 휴전 협상에서 중국이 미국보다 유리한 조건을 얻어냈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무역 전쟁의 결말을 교착 상태로 정의했어요. 미국의 대중관세는 최고 145%에서 현재 약 47% 수준까지 내려왔고 협상 과정에서 펜타닐 관련 관세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트럼프는 취임 초 중국에 가장 강력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히토류라는 변수 앞에서 전략이 상당히 수정됐어요. 폴리티코는 트럼프가 약한 패를 들고 시진핑을 만났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했는데 이게 지나친 표현이 아닌 이유를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히토류 이슈의 파급 효과는 3가지 전선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방산 공급망입니다. F-35 한 대에 417kg,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에는 무려 9,200kg의 히토류가 들어갑니다. 미국 국방부는 현재 히토류 재고를 최대 2년치 비축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건 전시 수요 기준이 아니라 평시 기준이에요. 중국이 수출을 완전히 틀어막는다면 2027년 이후 미국의 신규 전투기, 미사일 생산은 심각한 병목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전선은 전기차와 첨단 소비재예요.
테슬라 모델 Y 모터에는 약 1kg의 네오디듐 자석이 사용되는데 가격이 급등하면 전기차 제조 원가가 즉시 올라갑니다. BBC가 인용한 하퍼 박사의 분석에 따르면 중위토류 가격이 급등하면 스마트폰부터 군사 하드웨어까지 모든 제품의 부품 비용이 즉각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실제로 2025년 1분기 중위토류 가격은 전년 대비 30도 40% 급등한 상태입니다. 이 비용은 결국 미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됩니다. 세 번째 전선은 바로 유럽입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인용한 유럽 외교관의 말이 상황을 잘 요약해요. 우리는 지금 미중 싸움을 사이드라인에서 지켜보고 있으며 우리가 가진 레버리지는 거의 없다. 유럽도 히토리의 대중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 미국이 중국과 양자 협상을 통해 공급을 확보하면 유럽은 남은 물량을 더 비싼 가격에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히토류가 새로운 석유 지정학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의 탈중국 공급망 구축은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기간 내 완전한 탈출은 불가능합니다. 미국은 현재 캘리포니아 마운틴 패스 광산을 재가동했고 아메리칸 네어스 같은 기업들이 신규 광산 개발에 나서고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는 호주, 캐나다, 브라질과의 공급망 다변화 협력도 추진 중이지만 브라질 경쟁당국이 미국 히토류 기업의 4조 원 규모 인수계약에 제동을 거는 등 변수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자체 정제 능력을 갖추는데 최소 70년이 걸린다고 추정해요. 일본은 이미 미국보다 훨씬 앞서 움직이고 있어요. 일본은 2010년 중국이 일시적으로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자 바로 충격을 받은 뒤 도시바 히타치 같은 기업들이 자석 재활용 기술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고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에서 대체 공급망을 개발해왔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어제 일본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히토류를 포함한 경제안보 현안을 총점검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예요. 미국이 뒤늦게 일본의 전략을 배우려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관점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지 정리해드릴게요. 히토류 공급망 이슈는 단기 뉴스가 아니라 향후 10년을 관통할 구조적 메가 트렌드입니다. 중국이 수출 통제를 완전히 해제하지 않는 한 미국과 동맹국들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수하면서 대체 공급망 구축에 나설 수밖에 없어요. 이 과정에서 서방 히토류 채굴, 정제 기업들, 도시광산 재활용 기술 기업들, 그리고 히토류 없이도 작동하는 대체 자석 소재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베이징에서 벌어지는 협상은 그 거대한 판의 시작일 뿐이에요.